자, 원래 자동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 이 단백질의 3차 구조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항상 자동으로 안 될까요? 어떤 경우에 자동으로 안 될까? 주변에서 어떤 화학적인 환경이 매우 좀 불안정해서 이 정상적인 에너지 준위에 따른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접힘이 잘 형성되지 않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극심한 산성, 극심한 염기 조건이라는 좀 비정상적인 조건. 그러나 훨씬 더 일반적인 그런 경우라면 아주 엄청나게 큰 단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백질 길이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가 일반적으로 아미노산 뭐 한 100개에서 1000개 사이에 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들이 근데 한 뭐 5000개, 10,0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청나게 큰 단백질도 있을 수 있지. 그런 단백질들은 어떤 또 다른 이 단백질을 제대로 고유하게 접히는 데 있어서 어떠한 또 애로사항에 직면을 하게 될까요? 단백질이 매우 큰 경우. 단백질은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잖아. 아미노산?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만들어지잖아.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모양은 어떻게 무엇을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걔네들이 뭐 국수 뽑히듯이 뽑혀 나오는 그런 형상이란 말이야. 첫 부분부터 이렇게 조금씩 밀려서 이렇게 리보솜이 눈사람처럼 이렇게 있다면은 그 리보솜 사이로 이렇게 뭔가 뽑혀 나오듯이 이게 좀 뽑혀 나오느니 얘네들이 점점 더 길어지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게 단백질인데 그런데 아주 긴 단백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네들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완전히 여기가 종결이 되기 전에 이쪽에서는 이미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 접힘이 막 시작이 되겠지. 근데 다 끝나고 보면 이제 황당해지는 거지. 아니, 이거 다 끝나기도 전에 뭐 니들끼리 먼저 알아서 지들끼리 막 만들어놨어. 나는 어떡하라고. 원래는 이제, 꼬리 부분하고 머리 부분하고 딱 합쳐져서 뭔가 제대로 일이 되게끔 돼 있는데 너무 긴 단백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미리 자기들끼리. 이거 누가 통제하는 애들이 없잖아. 그냥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아서 국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접힘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나오는 후발 주자들은 왜 니들끼리 했어? 그러면 이제 폭망하는 거지. 이 단백질은 커서 큰 것도 죄냐?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이제 그럴 줄 알고 하면서 이제 내가 개입을 좀 해야 되겠어 하고 쉐퍼론이라고 하는 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잘 접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름이 쉐퍼론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살면서 특히 이런 큰 단백질의 경우 미리 나와가지고 접는 것을 방지를 하고 야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아직 다 끝날 때까지 니들 기다려 하고 얘네들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서 얘네들이 잘 이렇게 접히는 거를 막아주고 있다가 붙잡고 있다가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다 됐음 하고 자기들이 떨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제대로 접히게끔 해주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단백질은 그러니까 그런 단백질이 좀 도와줘야 제대로 잘 접히고 그래서 이 쉐퍼론 같은 것들이 여기 열충격 단백질 같은 거 나왔나? 좀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좀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지 뭐.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포에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우리가 세포가 고온에 시달린다든가, 갑자기 물이 없어진다든가, 뭐 해서 그렇게 되는 어떤 긴급 상황,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세포는 단백질부터 먼저 챙기거든.
이 중요한 단백질들 구조가 망가지면 나에게도 해가 돌아오니까 그럴 때 역시 또 셰퍼론들이 또 나와가지고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보호막을 딱 형성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셰퍼론들이 처음에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세포에 이거 효모가 됐든 세균이 됐든 또는 인체 배양세포가 됐든 간에 여기다가 자기들의 정상 배양 온도보다 좀 높은 열을 가하면 예를 들어 우리는 37도에서 정상 이제 온도인데 범위인데 여기다 갑자기 42도 한 50도를 짧은 기간 동안 딱 주면 갑자기 이상한 단백질들이 막 튀어나와. 어디서? 얘들이 어디서 왜 갑자기 튀어나오지 얘들이? 얘들 뭐라고 그럴까? 그럼 다 뭐 적당한 이름 이거밖에 없잖아요. 히샥을 주면 무조건 튀어나오는 다 갑자기 생기는 단백질들 해서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몰랐지. 다만 그냥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열만 주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단백질이니까 열 세포가 열이라는 고온의 어떤 그 장애 조건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 보다. 나중에 공부를 점점 내공을 쌓아가면서 알고 보니 이들이 전부 다 셰퍼론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그런 단백질들을 접는 것도 도와주지만 나중에 다 잘 접어놓은 단백질들이 망가지려고 하는 것도 가서 다시 이렇게 쫙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얘네들의 단백질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기능이 정지된다면 그 생명체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죽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런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 4차 구조는 옵션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단백질들은 두 개 이상의 이 단백질들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유전자에서 만들어낸 단백질들이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빅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빅텐트를 구성해서 뭔가를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들이 꽤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알려진 단백질 중에 하나인 헤모글로빈도 그런 거고 네 개의 폴리펩티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체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각각의 폴리펩티드는 우리는 서브 유닛, 한국말로 소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히모글로빈은 전부 알파 힐릭스로만 돼 있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네 개의 지금 서브 유닛으로 구성된 4차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의 하나의 모델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모글로빈 보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콜라겐 단백질도 사실은 세 개의 길다란 가래떡 같이 생긴 길다란 단백질이 세 개가 모여가지고서 4차 구조를 이뤄서 형성을 하는 겁니다. 자, 화학결합들 아까 얘기했듯이 비공유결합과 3차 구조를 유지하는 화학결합들이 비공유결합과 예외적으로 공유결합 중에서는 이 황화결합이 참여를 한다고 했죠. 이거 캠벨에 옛날부터 나와 있는 그림인데 캠벨의 생명과학 책에 항상 나와 있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결합이 지금 선보이고 있죠. 각각 서로 다른 컬러 코드로. 이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지금 보라색으로 긴 선처럼 돼 있는 것이 이들의 지금 화학 결합들이 없었다면 길다랗게 쭉 선로처럼 배열이 돼 있을 텐데 이 결합들이 여기저기서 먼 거리에서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일종의 3차 구조가 접힌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으로서 모델로 보여주는 건데 자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이 결합은 뭐 같아요 이거? 수소 결합이겠지. 그러니까 한쪽에 OH와 또 한쪽에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온 결합. 얘야. 얘는 이거
고추. 얘는 이황화. 얘는 자, 여기서 반데르발스와 소수성 상호작용은 이거를 반데르발스라고 해야 될까?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소수성 상호작용. 자, 이건 지금 소수성 상호작용이 누가 봐도 얘네들 소수성 물질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강조해야 될 것은 소수성 물질들이 넌 어디 보고 있니, 얘야? 어쭈. 소수성 물질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가까이 자기들끼리 이제 응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끼리가 어떻게 뭔가를 연결시키는 어떤 화학적인 결합은 없는 거야. 다만 다행히 그렇게 어떤 물질이든지 그렇게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 발생하는 화학 결합이 뭐였어요? 반데르발스잖아. 그래서 특히 이런 넙더디한 표면적이 큰 넙더디한 소수성 물질들이 같이 인접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반데르발스 결합이 아주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것을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1학년 수준에서는 그냥 이것을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해도 맞는 얘기이고 이것을 반데르발스 결합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지. 디내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일. 단백질이 디내추레이션 되어버리면 구조가 파괴되고 기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신경을 쓰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기술적으로 단백질의 디내추레이션, 변성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무슨 펩티드 결합이 끊어진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백질이 변성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 펩티드 결합이 전부 끊어져서 아미노산들이 전부 날아가서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단백질의 변성이라는 것은 이 결합들, 3차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비공유 결합들이, 그 다음에 얘는 공유 결합이지만 비공유 결합만큼 약한 이 결합들이 파괴가 돼서, 걔네들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돼? 구조가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망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망가졌네? 다시 이으면 돼. 이게 얘네들 끊어졌어. 그럼 뭐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연결시키면 되지.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걸 여러분 중에 많은, 포션들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항상 확인을 하고 집을 나서잖아요. 단백질 변성을 확인한 다음에 집 나서지 않아요? 뭔 소리야? 뭘 해야지 또. 계란 프라이를 탁 하면, 계란을 딱 깨면 맑은 이유는 단백질들이, 계란에 있는 그 많은 단백질들이 전부 이 액체 속에, 수용액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투명한, 맑은. 그런데 얘네들이 구조가 엉망이 돼서 변성이 되면 침전이 되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엉망이 돼서 수용액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단 말이지. 그걸 침전이 되면 어떻게 허연 떡이 지잖아. 계란 프라이에서 허연 떡이 지고 노른자가 갑자기 고형화가 되고. 그게 바로 변성이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단백질을 변성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단백질을 변성시킨 거야. 그리고 이제 꿀꺽하고 집을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메라는도. 그러니까 단백질을 그런 식으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가지고 떡을 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못 되돌리잖아. 변성이 된 다음에 다시, 잘못했다. 돌아가라.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헥산은 변성이 되면, 헥산의 변성이라는 것은 사실 긴 사슬에 수소결합들이 떨어지는 게 변성이에요, 헥산은. 그러니까 아주 그건 쉬워, 다시 되돌리게. 다시 미안해 사과할게 하고 가만히 내버리면 지들이 알아서 다시 수소 결합을 척척 붙어서 다시 원상태를 복구를 헥산은 그렇게 해요. 그거 덕택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기법들, 예를 들어서 PCR을 위시해서 그 많은 기법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단백질의 경우는 이제 한번 변성이 되어 놓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지.
되돌리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 물론. 얼마나 많은 생화학자들이 막 극심한, 뭐 이상한 네스티한 유리아 같은 아주, 엄청난 화학 약품을 쳐서 막 다시 뽀갠 다음에 다시 살살살살 다시 저절로 펩티드 결합, 3차 구조가 형성되게끔 해보는 것도 있고, 간혹 가다가 극심하게 운이 좋으면은 뭐 작은 단백질의 경우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지. 변성이 일어나면. 그러나 요즘은 또 어떤 세상입니까?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세상인데 얼마 전에 최근에 이걸 계란 후라이를 다시 떡 잊은 계란 후라이를 다시 되돌린 실험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의 한 실험실에서. 그래서 단백질 변성도 어쩌면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있을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은 단백질의 변성 때문에 구조가 변하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엄청난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라든가 그다음에 그 광우병 같은 것들 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법이 어쩌면 도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들의 노력 혜택에 나중에. 그래서 자, 변성을 유발하는 조건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제를 치면은 이 네 가지 화학 결합 중에 어떤 결합이 가장 민감할까? 뭐라고? 얼핏 들었는데 내가 정답을? 반대로 발수 결합이 소수성. 소성에 의해서 지금 여기가 세제를 치면 이 부위가 가장 민감하게 얘네들을 띄워놓게 되니까 세제가 들어가가지고서 세제도 소수성이잖아. 그래서 pH가 엄청나게 염기성이거나 알칼리거나 엄청나게 산성이면 어디가 제일 민감하게 아작이 날까요? pH라는 개념이 뭡니까 결국? 수소이온 농도잖아. 여기다가 수소이온 농도를 막 쏟아 부으면 일단 안정적으로 수소에 의존해서 결합을 이루고 있던 애들이 영향을 받지 갑자기. 그럼 그렇겠죠? 수소 결합이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산성 조건, 극심한 알칼리 조건에서 단백질이 구조가 망가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단백질 구조가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서 변성이 되느냐, 망가지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직결이 되는 거죠.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높이면 다 죽어. 왜?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분자의 운동이 빨라지잖아. 결합력으로 진득하게 서로 붙잡고 있어야 될 결합들이, 분자들이 전부 움직임이 빨라지니까 모든 결합이 다 파괴가 되는 거겠죠. 심지어 아주 극심한 고온이면은 심지어 공유 결합까지도 끊어지겠지, 이것은. 자, 염을 엄청나게 치면 무엇이 파괴될까요, 여기서? 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을 그냥 쏟아 붓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방해를 받고 파괴가 되겠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단백질, 미운 털 박힌 단백질이 있어. 이놈을 구조를 파괴시켜야 되겠어. 이 넷 중에 하나를 트라이 해보시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는 거지. 알코올은 뭘까요? 알코올 치면은 요즘은 이 실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실험실에서 옛날에 DNA 추출하고 할 때 일단 DNA를 수용액 속에서 시료 속에서 DNA를 뽑아내다가 최후의 마지막 단계에서 DNA를 침전을 딱 시키려고 하면은 알코올을 쫙 붓습니다. 그러면 허연 DNA 침전물이 딱 생기면서 밑에 가라앉아. 왜 그럴까? 단백질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그 알코올을 쳤을 때 허옇게 밑에 가라앉는 거는 DNA뿐만이 아니라 단백질도 쫙 가고 RNA도 같이 가라앉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주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 뻥치는 거지. DNA가 가라앉는다고. 다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DNA, RNA, 단백질. 자, 단백질은 왜 알코올을 치면 변성이 될까? 무슨 결합이 파괴돼서?
알코올과 이 중에 뭘까? 알코올은 뭐로 돼 있어요? 알코올. 알코올은 이걸로 돼 있잖아. 이게 알코올이잖아. 그러면 아까 산을 넣는 것처럼 이것도 OH 마치 염기를 넣는 것처럼 지금 이 수소결합이 그냥 아작이 나버려요. 말이 좀 너무 세네. 아작이라니. 그래서 환원제를 치면 이 중에 무엇이 파괴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요 이황화 결합이 파괴가. 아, 샤펠론 이거 얘기했구나. 아까. 그래서. 자, 실전으로 들어가서 단백질 구조가 엉망이 되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이미 옛날에 지난 강의에 얘기를 했으니까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갑자기 침전이 되어버리는 그 겸상적혈구 빈혈증. 근데 그와 비슷한 또 사례가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요거는 단백질이 CFTR이라고 하는 아주 큰 단백질이에요. 얘가 세포막에서 이온을 수송하는 막단백질입니다. 이온들을 염소를 밖으로 뽑아내고 뭐 해서 그래야만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이 세포 안으로, 조직 안으로 막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포 바깥에서 이 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CFTR. 이름이 매우 길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얘한테서 돌연변이가, 이거 엄청나게 긴 단백질이고, 그 분자 구조가 근데 다행히도 크리스탈에 의해서 밝혀져서 이렇게 예쁜 단백질 구조 모양이 보이는데, 보세요. 1500개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으로 이루는 엄청나게 큰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돌연변이가 하나 생기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길까? 델타 F508? 뭔 소리야 이거? 델타는 여기서 D를 표현합니다. D. 영어로 D 하면 뭘까? deletion이라. difference도 있지만, 그래서 deletion, 빠졌다는 얘기예요. 결실이 됐다는 얘기예요. D, F508? 여기서 F는 아미노산, 특정한 아미노산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세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한 글자로 아미노산들을 표현하거든. 그래서 F라고 하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한국말로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508번째에 있는 페닐알라닌이 델타 됐다고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미노산 한 개가 완전히 쏙 빠져나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유전자의 염기 3개가 중간에 결실이 되어버려가지고서 아미노산 하나만 살짝 결석한 거야, 지금. 1480명이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의에 학생 한 명이 살짝 무단 결석한 거지. 그러니까 1450명 중에 1449명은 아직도 여기 강의실에 참석해 있는 거지. 뭐 별 문제 있겠어. 아미노산 겨우 하나 빠진 건데. 일반적인 경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전혀. 아미노산의 순서가 마치 여러분들 수능 볼 때 버블시 쓰다가 밀려 써가지고서 폭망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유전자 3개가 완전히 나가가지고서 아미노산 하나가 완전히 고스란히 완전체로 나가버렸으니까 이건 사실 너 있으나 마나 그까짓 거. 더더군다나 아미노산이 다른 1500개, 거의 1500개에 달하는 다른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데 문제가 엄청나게 재수없이 여기는 문제가 생겨버린 경우입니다. 낭포성 섬유증은. 그래서 이게 안 접히게 되는 거야. 페닐알라닌은 아주 고유한 알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성 아미노산인데, 얘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접힘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야. 얘는 원래 세포막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세포 안에 아주 특정한 곳에서 접힘을 잘 교육시킨 다음에 보내게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세포 시간에 보겠지만. 근데 얘가 안 접혀지니까 한 3번 정도 기회를 줘. 접어봐.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얘네들을 전부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얘가 만약 이 돌연변이를 그러니까 동형 접합으로 호모자이거스를 갖고 있다면은 제대로 된 단백질이 세포막에 하나도 없는 거지. CFTA라고 하는 단백질. 그러면 아까 그 이온 수송을 못 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아주 끔찍한 결과가 초래가 되는. 아니 겨우 그 아미노산 하나 때문에 이런 재수 없는 결과도 있나?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우리의 기도 식도 같은 곳에 항상 이 물이 흘러야 세균들이 들어오다가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막 하는데 그게 물이 제대로 잘 안 흘러가니까 그 졸졸졸졸 잘 흐르던 깨끗한 시냇물이 갑자기 거기에 침전물이 막 쌓이게 되고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늪지대가 되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세균들이 박혀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세균들이 원래는 씻겨 내려가서 위로 들어가서 전부 죽임을 당한, 그래서 이렇게 막아내던 것이, 그래서 세균 감염에 극도로 취약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이건 유전병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발생 빈도가 아시아인들한테는 거의 없어요. 왜 걱정을. 그런데 이 교과서를 처음에 만든 이 백인들에게서는 빈도가 놀랍게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막 교과서에 무조건 실어가지고서 이 낭포성 섬유증을 실어가지고서 막 경각심을 주고 자기들끼리 얘기지. 네, 우리는 그냥 안 됐다, 참 애도를 표한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다행히도 유전 빈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다만 그 원리 자체가, 야,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겸사적극 빈혈증은 이미 얘기를 했고, 요거 두 개네. 됐네, 그럼 뭐. 자, 아까 4차 구조 단백질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원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7장까지 들어가서 7장에는 효소에 대해서도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무리를 하면 안 되지, 사람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6장까지만 끝내고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거고, 7장은 중간고사 이후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단백질 해리에 관해서. 단백질 해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issociation이라고 하는데, 변성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4차 구조를 이뤘던 각각의 부품 소단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소단위체들의 3차 구조는 얘네들이 변성이 된 건 아니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다만 분리가 됐다가 다시 만나면 그뿐이야. 그것을 이제 단백질 해리라고 하는데, 요것은 세포가 일부러 요걸 이제 매니필레이션을 해서, 조절을 해서, 내가 이 단백질을 조금, 얘가 좀 너무 나댄다, 좀 어떻게 활성화를 좀 줄여야 되겠어? 그럼 가서 야야야, 니들 좀 잠깐 떨어져 있어 해서 해리를 시켰다가 필요할 때 다시 들어와 해서 같이 붙이고 하는, 들어봤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사이클린. 안 들어봤나?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백질. 걔가 바로 일종의 해리와 이제 다시 재결합 같은 것에 의해서 활성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이런 사례가 세포암에서.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임시적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언제든지 아무런 피해 없이 다시 재결합이 가능한,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통제 수단으로 세포가 일부러 의무적으로 이 단백질 해리를 그렇게 사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 기능은 100번 얘기해도, 그러니까 생긴 게 결국 기능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능이 단백질에 의해서 제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게 뭐였지?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찍 끝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얘기했으니까. 자, 시험 시간에 봐야지.